안녕하세요. 해커스 이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사 4회차 필기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 보러 갔다 왔고요. 자, 후기 및 총평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기능사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려운 게 등장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이제 교재에도 올리긴 했지만 그건 복원 문제거든요. 실제 이제 기출 문제는 맞죠. 제가 복원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고 온 여러 분들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랑 그분들 거를 복원을 하는 건데, 이제 얘기하자면 기출 복원 문제인데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험을 보러 갈 때 거기에서 본 분들의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똑같은 기능사 문제인데 그 중에서 좀 겹치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건 문제에 올려놨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4회차의 시험을 저랑 똑같이 봤는데 난 저런 거 안 나왔는데, 저거보다 훨씬 쉬웠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이 좋았던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합격을 이제 하시고 실기 준비하시면 되고, 나는 저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왔었는데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이제 다 붙으셨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게 기사급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기사급의 문제를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 정도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기능사급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는 거의 막 80점 이상으로 맞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겨우 막 61점 정도밖에 못 나오게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복불복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유튜브도 알고리즘이잖아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것도 뭐 어떤 구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떤 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 은행 중에서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온 사람 얘기를 듣고서 혹시나 이제 뭐 후기라든가 그런 거, 후기 되게 많잖아요. 어디 보면은 게시판 같은 데에 커뮤니티나 게시판 뭐 이런 데 보면은 후기를 이거 굉장히 쉽다고 써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서론이 엄청 길죠.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의 후기를 듣고서 쉽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무시하지,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가 교재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쉽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항상 이게 쉽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은 뭐 이제 쉽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라 그런 얘기겠지만, 어렵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회차랑 다르게, 자, 약간 문제가 수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봐야 대세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기계제도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60%만 맞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6문제입니다. 계산 되게 빠르죠. 66에 36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이상으로 맞으면 우리는 합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24문제까지 우리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해가지고 24문제 틀려야지가 아니고, 24문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걸 보면은 이걸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이죠. 얘를 다 맞으면. 아니면 3개 틀려도 되죠. 실은 36은 좀 약간 애매하고요. 37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37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똑같이, 이게 국가기술 자격증은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기능사부터 기사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물론 기능사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게 기능사죠. 이제 꽈락이 없어요. 꽈락이 없다. 근데 이제 산업기사라든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 4개가 있으면은 하나당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게 다 맞아도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근데 기능상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에다가 시간이 극단적으로 없다 그러면 몰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든지. 캐드랑 측정이 있잖아요. 캐드랑 측정은 정말 조금 나올 때는 이게 거의 막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2개가 한 문제가 나올 일은 잘 없고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야. 어느 하나는 뭐 한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합쳐갖고 몇 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중을 안 하니까 되도록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꽈락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곳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시험 공부가 안 되셨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요거 제가 총평 매 회차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에서부터 이제 4회, 이게 4회차죠. 여기까지 제가 중요 키워드랑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어렵지 않지만 요거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빨리 풀어보시고 여기 제가 이제 이 해커스 유튜브에 자격증에 올라온 거 그거 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아마 재생 목록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보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좀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0%, 36개 이상, 37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워드죠. 자,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가 이제 문제에 나온 것들 중에 겹치는 거랑 좀 약간 애매한 것들 제가 좀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기계제도랑 캐드는 이제 한 몸이에요. 실상 기계제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게 기계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게 좀 컴퓨터라고 봐야 되겠죠. 저 캐드는 이제 그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오토캐드라고 하고, 저 캐드가 이제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다 이런 뜻입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자, 키워드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요 간헐 운동, 요거 제가 이따 문제 풀 거고, 간헐 운동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뭔지 뭐 모르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할 때 그 간헐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접시머리 리벳 뭐 이런 게 좀 등장을 했고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공식 용어입니다. 이거 그냥 은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쉼표가 좀 빠졌는데 코킹, 다이스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스플라인. 그리고 뭐 전동용 기계 요소 또 중요한 건데 뭐 문제가 하나 나왔고, 용접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모르면 틀리는데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이건 정말 쉬운 겁니다. 이런 게 좀 나왔고요. 제 보건 문제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브레이크는 뭐 이것도 문제 보시면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실은 몰라도 이런 거는 좀 풀 수가 있죠. 브레이크. 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캐드의 좀 특이한 문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이거 고르는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런 게 좀 있었고, 좌표계 문제, 이건 늘상 물어보는 거니까. 캐드 문제는 실은 얘가 이제 항상 무조건 나오는데, 항상 문제에 보면 거의 모든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재료에는 뭐 아시는 것들이 꽤 있을 거고요. 여기에 좀 외워야 될 게 비중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경합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가 아닌 거, 이런 게 좀 나왔어요. 못 풉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합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가 뭔지 골라라, 그런 건데, 합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엔 더 뻔한 내용들이고요.
측정에서는 마이크로미터를 구성하는 게 뭐냐, 그 각 부위의 이름이 뭐냐, 그 고르는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제 키워드는 이 정도가 되겠고, 자,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제 강의한 거, 그 총평 후기 강의한 거 보시면 저런 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라는 거고, 뭐 외우시라는 게 아니죠. 그냥 저런 게 나오는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라든가 이론을 공부할 때도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뭐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교재 사다가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헐 운동을, 키워드에 나왔죠. 간헐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어는 뭐냐. 이게 제네바 기어라는 건데 간헐 기어가 아니에요. 자, 간헐적 단식이 뭐죠? 간헐적 단식은 뭐 중간에 좀 뛰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굶으면서 단식을 하는 거죠. 쭉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는 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끼 먹고 뭐 두 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시게 되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게 여기에 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서 껴지는 순간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고 얘가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걸려서 얘를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에 의해서만 돌아가죠. 그리고 잠깐 쉬죠. 근데 일반적인 기어는 보통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예, 좀 제가 단순화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껴져서 어떤 기어랑 껴져가지고 같이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뭐 크게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같이 이렇게 돌아갈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연속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간헐 운동을 한다고 하고, 안타깝지만 제네바 기어라고 합니다. 제네바 기어. 제네바에서 뭐 이렇게 뭐 만들었던 어떤 그런 기어 내용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실은 이제 이게 이 문제를 몰라도 푸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푸냐면 얘네들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다만 이제 간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뭐 다 쓰는 말이니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절대 안 줘요. 그림을 주면 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안 주고 간헐 운동을 하는 기어를 골라라 그러면 제네바 기어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에 기계제도 2번에 제도 표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문제가 길어요.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에 대해서 일반 공차가 쭉 나오고 있고, 자, 다 페이크입니다. 다 페이크고, 공차 등급이 거침에 해당하는 거칠음, 뭐 거침, 줄임말이죠. 거침에 해당하는 호칭 기호는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의 답은 C가 되는데 거침.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우리가 일반 공차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런 게 이제 치수 공차인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공차죠. 근데 얘는 일반 공차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게 이제 공차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치수 공차 세세하게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일반 공차는 그냥 이제 그렇게 미세하게 공차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거침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요렇게 있어요. F가 있고 M이 있고 C가 있고 V가 있습니다. 이제 fine이고요.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칠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매끄러운 거죠. 그리고 중간입니다. 중간. 얘는 이제 정확히는 미디움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끄럽고 얘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단어는 이게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fine은 좋은 거죠. 좋다. I'm fine, thank you 있잖아요. 그 다음에 medium은 mid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중간입니다. 중간. 좀 적절한 거.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요걸 써요. 그리고 얘는 very coarse 해가지고 매우 거친 겁니다. 이건. 얘는 거칠다가 되고 얘는 매우 거칠다. mid는 중간. fine은 뭐 매끄럽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가르친 이제 학생들 중에 이거를 이렇게 외우기가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보니까 얘를 이제 크러쉬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크러쉬. 크러쉬가 뭐 약간 이게 걸 크러쉬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좀 터프하고 좀 거친 거친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크러쉬로 이렇게 여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외우기가 편하다. fine은 이제 perfect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perfect. fine으로 뭐 외우기도 하고 M은 이게 middle로 외우고 ben이 이거는 very crush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답만 맞으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뭐 다 외워도 뭐 잘못 골랐어요. 그러면은 뭐 망하는 거예요. 맞으면은 다 맞는 겁니다. 객관식의 장점이죠.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기계제도 3번 보겠습니다. 리벳의 호칭 길이를 나타낼 때 머리 부분까지 포함하여 호칭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접시머리 리벳이라는 건데요. 자, 리벳을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 솔직히 요즘에 스마트폰 굉장히 뭐 자주 쓰잖아요. 그때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리벳이 뭔지 궁금하시면 3초면 검색이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구나. 뭐 오래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럼 공부할 때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이 교재에다가 정말 필수적인 거 말고는 안 실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금만 고생을 해보시면은 정말 외우기가 쉬운데 그거를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도 글로 설명이 돼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그 뭔가를 보아가지고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리벳이 원래 리벳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접시머리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시를 이제 뒤집어 놓은 형상이죠. 접시가 이렇게 생겼죠, 보통. 근데 길이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얘네들은 여기 길이를 호칭 길이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접시머리 리벳은 여기 길이를 호칭 길이로 사용합니다. 머리 부분까지 포함을 할 때 이게 머리죠. 이게 무슨 머리냐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머리예요. 자, 접시머리 리벳은 머리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 이렇게 포함을 한다. 이것도 그림을 요게 외우기가 좀 편하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4번에 키워드에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 수나사를 가공하는 공구는 이거는 뭐냐면 나사산을 가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트가 있으면 이렇게 뭐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에 나사산을 가공을 하면은 나사가 되는 거죠. 요 가공하는 공구를 다이스라고 합니다. 다이스. 이게 실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인데 가끔 등장을 해요. 예전에 기계제도 기능사에 기계 가공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졌는데 이건 기계 가공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기계제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림 한번 찾아보시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해설을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자, 기계제도 5번 외부 이물질이 나사의 접촉면 사이의 틈새나 기타 등등 나오고 있죠. 이거의 답은 캡 너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접촉면 사이의 틈새나 볼트의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물질이 외부의 이물질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캡 너트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땅이 있고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볼트가 이렇게 뭐 박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트예요. 여기다가 너트를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볼트 너트 한 번쯤 이제 보셨겠죠. 너트를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뭐가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녹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캡너트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캡이 이제 모자잖아요, 모자. 그래서 모자가 있는 너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계제도 기능사 문제는 말을 좀 어렵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답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내용 중에 골라라 그러면 캡너트를 고르시면 돼요. 자, 모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CAD 문제 보겠습니다. CAD 시스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얘기하자면 컴퓨터를 이루는 요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컴퓨터에 마우스, 우리가 마우스 키보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출력은 모니터로 우리가 보죠. 모니터가 해당이 되죠. 중앙처리 장치, CPU입니다. 컴퓨터죠. 통신 장치는 이런 거는 CAD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필요한 거죠. 컴퓨터를 사용할 때. CAD 시스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CAD 시스템, CAD는 설계라 그랬습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가 응용이라는 뜻이고요. 전산 응용이라는 말이 저 CA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산 응용 설계가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그래서 CAD라는 말이에요. 자, 그거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구석으로 틀린 건 뭐냐? 통신 장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메일 보낼 때야 통신 장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CAD에는 필요가 없다. 요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실은 딱 봐도 뭐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문제 나올 때 틀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기계 재료 문제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자, 이거 틀리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자, 답이 1번이고요. 이게 뭐냐면 페놀이 그냥 이제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페놀 수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입니다. 페놀 수지라는 말이 있고요.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예요. 이 썸의 그 4번의 초경합금이니까 합금, 딱 봐도 이제 경도가 초높은 합금을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합금이고, 세라믹은 뭐 대충 아실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금속 중에 하나죠. 돌멩이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금속입니다. 세라믹이 요걸로 시작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메탈, AL이 없어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서맷 이렇게 합니다. 세라믹이 R까지 돼서 서맷 이렇게 돼가지고 세라믹에다가 금속을 어떤 합금을 만들어준 거예요. 또 서맷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 개는 다 금속이죠. 근데 저 페놀은 플라스틱이에요. 실은 세 개를 정확히 알아도 풀 수가 있고 페놀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좀 풀어주시면, 조금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수지로 사용되는 재료인 것은, 그러면은 페놀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계재료 2번, 초경합금의 주요 성분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황이 되겠는데요.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못 풀죠. 못 풉니다, 이거는. 자, 니켈, N입니다, N. 니켈,
코발트, 텅스텐. 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외운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뭐 하나 정해가지고 외워주세요. 니켈이든 코발트든 텅스텐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발트가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건 글자가 한 개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게 적열취성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열취성의 원인이 안 좋은 거죠. 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안 좋은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열취성이 뭔지 아신다 그러면 아, 황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보기 한 10분 전쯤에 좀 보고 들어가는 거 정도. 안 나온다 그러면 좋고요. 나온다 그러면 빨리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 성분을 구하라, 주요 성분을 구하라는 건 실은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함이잖아요, 완전히. 그 포함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게다가 초경학금 것만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거 정도, 그리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정도 기억을 해주시는 거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고, 뭐 정말 공부가 다 끝났다 그러면 외워주시면 당연히 좋죠. 자, 기계재료 3번에 비철 재료 중에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것은, 자, 답은 마그네슘인데, 자, 요거는 제가 좀 써드릴게요. 비중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크기가 이렇게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무게가 한마디로 밀도 같은 겁니다. 빽빽하게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그런 거 정도죠. 자, 구리는 비중이 8.96이고요. 니켈은 8.99, 알루미늄 2.7이고 마그네슘은 1.7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마그네슘은 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마그네슘은 뭐 들어본 분들은 이게 부족하면 눈 떨림이 심해진다 뭐 그런 거 정도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먹는 마그네슘이고 이건 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철분도 철입니다. 근데 원소가 비슷한 거지 실제 식용이랑은 다른 거죠. 자, 알루미늄이 가장 가벼운 거로 보통 생각을 하실 건데 알루미늄이 가볍죠. 딱 봐도 가볍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더 가볍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실용금속 중에선 지구상에서 제일 가벼워요. 실용금속 중에선. 근데 한마디로 사용이 안 되는 금속 중에선 더 가벼운 게 있긴 합니다. 이런 순서로 무게가 그 밀도 혹은 비중이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비중이 아니라 밀도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밀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2.7이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비중이 8.9인데 어쩌고 나온다. 그러면은 니켈을 고르시면 돼요. 이것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8.9, 8.9, 2.7, 1.7. 근데 얘가 더 크다. 이 정도. 물론 순서를 외워야죠. 구리, 니켈,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미터죠. 자, 답은 4번인데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에서 구성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마이크로미터인지 이제 처음 보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번의 N빌이 여기고요. 스핀들이 여기죠. 슬리브가 여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거 몇 번 그려보면은 한 5번 그려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5번만 그리라는 게 아니라 5번을 그려보면은 다 외워졌네.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시험 보는 당일에 손바닥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시험 보기 한 10분 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시험 딱 보시고 싹 잊어버리면 돼요. 이거 영원히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구성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스크라이버라는 거예요. 스크라이버. 스크라이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하이트 게이지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이트 게이지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단순 암기가 지나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건 확실히 아니다. 그거라도 외워주십시오. 똑같은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구성품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고, 이 문제에서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외워주세요. 그러면 뭔가 이름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S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스크라이버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스핀들, 슬리브, 스크라이버 좀 다르잖아요. 긴 거는 아니다. 긴 단어 없죠. 지금 여기 보면 5자가 없잖아요. 5글자인 거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하여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외우면 돼요. 자, 측정 2번. 진직도는 기하공차에서 기하공차 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직진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린 주관식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직진도라고 외워도 상관이 없지만 아니에요. 진직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측정기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답은 광선 정반이 되고요. 이것도 뭔가 좀 이름이 복잡하죠. 근데 그것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수증기는 이건 아셔야 돼요. 수증기는 각도 측정하는 거죠. 3차원 측정기, 레이저 측정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이거야말로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된다 그랬으니까 일부러 틀려야지 뭐 그러진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정도는 틀리는 문제로 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 앞에 나온 문제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에 제가 설명한 그런 문제들은 되도록 안 틀리셔야 됩니다. 이게 진직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거라고 나왔는데, 아닌 거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진직도만이 아니라 뭐 평행도도 있고 뭐 평면도도 있고 많아요. 이 광선 정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 기하공차에 보면은 이 평면도 있죠. 평면도. 이 평면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게 광선 정반인데, 그렇게 따지면 각 기하공차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측정기를 다 외워야 돼요. 수십 개라고 할 수도 있고 수백 개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럴 바엔 차라리 틀려버리죠. 그거 공부할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 문제는 날라갔다. 나머지 실수 안 해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시되, 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맞춰주세요.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수증기 정도는 아셔야 되고, 3차원 측정기, 레이저 측정기, 진직도를 저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광선 정반 한 번 정도는 검색을 해봐 주세요.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정도를 이제 공부하기가, 이제 인식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외의 것들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AI 뭐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뭐 종류별 많으니까 그런 데 물어보셔도 되고, 뭐 구글에 찾아보셔도 되고, 그러면 뭐 공부하는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4회차 제가 총평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 쉬웠다 어려웠다 그거는 실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기능사는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하루 공부해서 붙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은 집중해가지고 시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했다 그러면 60점 이상 맞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지만 쉬운 문제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 한 반만 맞춘다고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으면은 한 2주 안에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돈이 나갔잖아요.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만이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기출문제라도 좀 풀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1회차에서 4회차까지 이거 좀 보시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의외로 찍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 찍은 게 의외로 사람이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찍은 게 다 틀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찍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50점만 맞아도 찍은 거로 인해서 60.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수어도 이렇게 다음에 시험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시험 보러, 거기 보면 저도 이제 시험 보러 이렇게 뭐 가지만 시험 보러 안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돈 날리는 거잖아요. 나오기만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제발 시험 보러 꼭 가셨으면 좋겠다. 좀 가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면 좋겠다. 네, 아시겠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꼭 가보세요. 그럼 왠지 그냥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좀 안 가지 마시고 꼭 시험 보고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